안녕하세요. 천리살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르코님. 안녕하세요. 마르코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왜 우리는 도대체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살기가 그렇게도 힘든 것일까요? 마르코님은 새해 계획대로 어느 정도 살고 계신가요? 올해요. 네. 올해 제 계획대로 한 5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기로 한 것은 계속 지키지 못하다가 정확히 일주일 전부터 했거든요. 네. 늦은 시간에 밥 많이 먹지 않기, 눈 음, 뜨면 바로 일어나기, 저번에 음. 많이 계속 혼났던 거죠. 그런 것들을 고쳐 나가고 있는데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발전이 있으셨네요.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닐 이알이 쓴 초집중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집중. 네. 네. 탁월한 행동 설계 습관 형성 기술에 지대한 영향을 준 닐 이알에게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습관 형성 기술의 선지자라는 별칭을 선사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고 처음에 놀란 지점은 그동안 읽었던 그 어떤 책보다 저명 인사들의 추천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니르 이알이요. 저자 이름부터가 이미 감탄사가 나오네요. 이알. 야, 니르 이알. 근데 이 사람이 명문대학에서도 공부도 많이 했지만 여러 신문이나 매체에서 꾸준히 글도 쓰고 사업적으로도 매우 성공한 사람이더라고요. 뭐 이력이 네. 네, 대단하던데요. 이력이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네, 요즘 네.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이름에서 계신 것 뭐 같은데. 이알. 그 저자는 명쾌하게 우리가 계획대로 살기 힘든 이유를 딴짓 때문이라고 처음부터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딴짓에 빠지다 보니 딴짓을 하는 건 스스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에 딴짓을 다스릴 줄 모르면 뇌가 시간을 낭비시키는 주의 분산물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정리하는 뇌편에서 자세하게 다뤘잖아요. 그렇죠. 정리하는 데에서 많이 다뤘죠. 어떻게 우리의 뇌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다뤄서 제가 도움도 많이 됐지만 많이 혼난 기분이죠. 오늘도 많이 혼날 것 같은. 저만 나오면 이상하게 많이 혼나요. 기분 좋게 혼나주셔서 음. 발전이 있는 겁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하는 뇌편을 하고 나서 마르코님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네, 그럼요. 의식이 되더라고요. 음,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음. 바로 범주화하지는 못하고 외부화는 진행했어요. 메모. 글로 어, 쓰는 근데 거.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 네. 오늘은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 음, 중요한 일인지 구분은 되는데 네.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급한 일, 네.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하지도 않은 않은 일. 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범주화는 사실 쉽진 않더라고요. 그게 네네. 외부화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음, 바로 메모해서 음,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그 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면 바로 포스트잇 제거 이런 것들이 어. 가능해서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정말 네.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해낼 수는 없잖아요. 음, 마르코님은 지금 아까도 50% 정도 이뤄내셨다고 하고 음, 이번에도 범주화와 외부화 중에 외부화는 지금 실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제가 다 뿌듯합니다. 네, 네, 네. 저자는 미래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자신의 집중력과 인생을 마음대로 주무르게 놔두는 사람과 당당히 자신을 초집중자라고 부르는 사람, 이렇게 나뉠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원하는 삶을 살려면 바른 행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탈선시키는 나쁜 행동을 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딴짓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 의도치 않게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상황들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디지털 기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돌려버리죠.
근본 원인이 외부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린 외부 환경에 탓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딴짓을 할 수밖에 없는 내면의 불편한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 지점을 들여다보려고 하지는 않죠. 즉 딴짓이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탈선시키는 심리적 불편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방법과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발상이 다른 것 같아요. 매체에서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 알고리즘이 인간에게 해롭다. 사람에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플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어플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외부 환경이 문제라고 전제를 한다면 세상에 어플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딴짓을 유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정말 수두룩하죠. 맞아요. 마르코님은 주로 어떤 딴짓을 하시나요? 마르코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해답이 금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딴짓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마어마하죠. 뭐 지금 주인장하고 이야기할 때도 계속 저는 딴 생각을 하죠. 딴짓도 집중해 하고. 주세요. 네. 네. 대화 중에 딴 생각하다가 갑자기 네. 뭐 다른 주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야, 저기는 몇 시까지 가야 되지? 뭐 이런 얘기들을 갑자기 제가 하지 않습니까? 또 책을 보다가도 저는 다독을 하는 편이에요. 처음부터 다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게 아니죠. 접근을 한다면 그건 딴짓이 아닌데 나는 A만 읽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B, C, D, E까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 편이에요. 제가. 그렇게 되면 그거는 딴짓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딴짓은 매우 유용한 딴짓인 것 같은데. 다른 딴짓도 많이 해요. 다른 딴짓도. 그러니까 뭐 작업을 할 때도 네. 예를 들어 막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대파를 썰고 싶죠. 갑자기. 그래서 막 갑자기 요리를 하고 싶어. 그래서 막 대파를 썰어요. 그 많은 요리 중에 유독 대파를 썰고 싶으시군요. 그리고 왜 대파일까요? 잘 썬다고 많이 칭찬을 받으니까 정체성이 생기셨군요. 나는 대파를 잘 써는 사람.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뭐 갑자기 잔디를 깎는달지 좀 그런 편이에요. 네. 너무 잘 알죠, 제가. 네. 현재 집중해야 하는 상황과 관계없는 다른 일에 맞아요. 주의를 뺏길 때 맞아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딴짓이라고 규정을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1971년 심리학자 허버트 A. 사이먼이 정보의 풍요는 다른 것의 빈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것의 빈 곳이라는 것은 곧 주의력 결핍인 거죠. 주의력이 창조와 번영의 원동력인데 자동화 시대에 인기 있는 직업은 하나같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능력은 당면한 과제에 고도를 집중할 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 책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고대 그리스인은 영원히 욕망에 시달리는 남자의 이야기를 후세에 남기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탄탈로스거든요. 탄탈로스는 아버지 제우스에게 벌을 받아 지옥으로 추방이 되는데 그의 머리 위로 잘 익은 열매가 드리워져 있는 웅덩이에 갇히게 돼요. 이 정도면 저주치고는 양호한 것 아닌가 싶겠지만 탄탈로스가 열매를 따려고 손을 뻗을 때마다 나뭇가지가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이려고 허리를 숙이면 물이 점점 저 멀리 물러나 버려요. 욕망하는 것을 절대 갖지 못하는 형벌이거든요. 고대 그리스인은 이것을 우매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로 보고 사그라들 줄 모르는 욕망의 위력을 탄탈로스의 이야기로 그렸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탄탈로스에게 내린 진짜 저주는 가질 수 없는 걸 가지려고 영원히 애태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영원히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었대요.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을 그렇죠.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형벌이다. 그렇죠. 애초에 필요 없는 욕망을 계속 본인은 키워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도 탄탈루스와 같이 필요 없는 것에 필요한 줄 알고 자꾸만 그쪽으로 손을 뻗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당근 알림, 뭐 카톡, 이메일이나 뉴스 물론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에만 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불필요한 일에도 카톡이나 알림이나 이메일이나 뉴스를 확인하면서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있을 때가 많은 거잖아요. 그냥 기분이 그러고 싶을 뿐인 거예요. 스마트폰이 딴짓의 원흉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딴짓의 근본 원인을 처리하지 않으면 뭘 해도 딴짓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마르코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천리살롱에서 지금 갑자기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책도 막 집중해서 읽고 작업도 엄청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마르코님은 마당에서 덕이랑 놀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집중해서 덕이랑 노는 게 뭐가 문제죠? 아니, 왜 덕이랑 놀면 안 돼요? 맞아. 우리가 사랑하는 덕이랑 집중해서 노는 거 너무너무 어. 멋있는 일인데 자, 여기에서 큰 줄기는 뭐예요? 딴짓이죠. 네, 원래 마르코님이 책을 읽기로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갑자기 마르코님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하고 계세요? 밖에서 덕이 털을 빗어주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원래 애초에 계획된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딴짓이 되는 거죠. 하지만 마르코님의 하루 계획에 10시부터 11시까지는 덕이랑 놀아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기기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우리가 딴짓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즉 외부 기기의 영향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딴짓의 원인은. 나도 모르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이유가 불편함에서 도피하고 싶은 욕구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서 덕이랑 놀고 있다? 자,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스스로 느끼는 부담스러운 감정, 긴장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충분히 있죠. 이유가 있죠. 주인장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서 덕이랑 놀고 있다. 그건 말이 되죠. 근데 내가 어떤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서 덕이랑 놀고 있다. 왜냐하면 아,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는 집중력도 필요하고 긴장감을 유지해야지 원래 계획했던 그 미션을 달성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것이 싫은 거죠. 네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행동을 불편해서 도피하는 용도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주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공부나 과제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학생들은 거기서 도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맞아요. 그 긴장감과 압박이 너무 싫은 거예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해법은 자신을 관찰하고 지금 나는 가슴이 답답하다. 이거 봐. 이것도 아이폰으로 손이 가잖아. 이런 식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스스로 혐오감을 가지지 말고 호기심을 갖고 부정적인 감정을 탐색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단어인 메타인지 능력과 연관성이 있다고 매우 생각합니다. 연관성이 깊죠. 매우.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은 분명 내가 하는 행동을 또는 생각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딴짓을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했고 그것이 딴짓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들 이 문제가 아니라 딴짓을 하는 행위자에 주목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불편함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딴짓 그 원인을 살피고 딴짓에서 탈출해서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키우자. 네. 그래서 초집중력을 키우자.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책의 정확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재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마르코님은 재미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재미를 갖는다. 네. 질문이 매우 인터레스팅하네요. 네. 재미는 호기심을 갖는 거,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재밌다. 맞아요. 음, 여기에서 말하는 재미는 어떤 감각이기 이전에 활동자가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한 후에 기력을 탈진했을 때 생기는 배출물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활동에 재미를 못 느끼는 이유는 그 일에 너무 진지하게 임했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충분히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저는 완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마르코님도 이런 경험이 그야말로 많으시잖아요. 뭐든 독학하면서 어떤 분야에 대해 습득하는 걸 좋아하시고 한번 꽂히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시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최고 난이도 퍼즐을 맞추실 때처럼 그럼요. 잠 안 자고 퍼즐을 맞추시잖아요. 그 열정을 다해서 어떤 일을 마쳤을 때 나오는 배출물, 네. 재미라는 것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해 충분히 진지하게 행동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서 느끼는 것이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미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쾌락 적응이라는 게 나와요. 쾌락 적응. 네, 쾌락 적응이 뭐냐면 원하는 걸 이루면 다시 무덤덤해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더 큰 쾌락을 찾게 되는 성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한 재미의 정의대로라면 재미를 또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열정을 가지고 기력이 탈진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일 만한 일을 찾아야 하는 거잖아요. 또 찾아야 된다. 그렇죠. 반대로 그 심리를 이용한 것이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매체들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해되시죠? 네네네네. 텔레비전이나 SNS를 비롯해서 딴짓을 유도하도록 만들어진 상품은 수시로 보상이 달라지게 함으로써 새로움에 빠지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목말라 하는 인간 심리를 간파한 알고리즘이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우리를 유튜브를 장시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심리를 우리가 하는 일에 똑같은 수법으로 역이용을 하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더 즐겁고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딴짓에 쾌락 적응을 적용시키지 말고 딴짓에 적용시키지 말고 맞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집중하는 일에 적용하라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딴짓에서 얻는 재미보다 집중하는 일에서의 재미가 더 큰 재미를 보장한다. 그렇죠. 익숙한 일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도전 과제를 만들어서 주의를 깊이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도전 과제가 있을 때 일에서 색다른 맛이 느껴져 관심을 집중하고 딴짓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로운 환경보다 제약 속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창조력을 발휘하고 재미를 느끼는 원동력인 거예요. 특이하게도 어떤 제약이 있을 때 실력을 더 잘 발휘하는 이유가 많은 압박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제약으로 인해서 체계가 잡히기 때문인 거죠. 재미라는 것이 항상 즐거워야 한다는 의미랑은 다른 차원인 거죠. 우리의 주의력을 얼마나 오래 붙잡아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인 거예요. 여기서는 본짓이라는 표현을 써요. 본짓을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강한 의지력이 필수적인데 하기로 했으면 시간에 맞춰서 시작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쓰는 시간에 나오는 결과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일에 얼마나 시간을 쓰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잖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선택인 거죠. 원하는 삶을 살려면 가치관에 맞는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시간을 배정하는 데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계획을 하는 법에 대해 우린 이미 배웠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럼요. 정리하는 데에서 다뤘던 내용도 제가 잘 알죠. 내 가치관 위에 토대 위에서 중요한 일들과 중요하지 않은 일,
뭐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 뭐 무슨 말이죠? 네. 어쨌든 아, 제대로 제가- 알고 계신 거 맞죠? 제가 범죄를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그 시간에만 그 일을 처리하도록 시간 계획을 잘 세워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정확히 설정해 두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범주화하고 외부화하는 것까지 되셨다면 시간 타임까지 정해 두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데 그냥 해야 할 일에 대한 목록만 메모하고 체크하는 것과 해야 할 일을 구체적 시각과 함께 계획을 세워두면 내가 하루 종일 어떻게 시간을 활용했는지 한눈에 파악이 되거든요. 제 자신에 대한 메타 인지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더라고요. 이 책에도 이 방법을 추천하고 있어요.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 안에서는 나의 계획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하자는 메시지가 되겠죠. 창작의 귀재들은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딴짓만 몰아내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올가맬 필요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노력했던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아, 딴짓을 몰아내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올가맨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영화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는 각본을 쓸 때 절대로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노트에 쓴다고 해요. 딴짓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거죠.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가 준 파라히라도 종이에 펜으로 원고를 쓴 다음 인터넷이 안 되는 컴퓨터로 타이핑을 한다고 합니다. 딴짓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전 조치라는 강력한 기법을 적용한 거죠. 사전 조치. 사전 조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전 조치의 예는 고대 그리스 서사시 오디세이아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네. 이 이야기에서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이끌고 세이렌 섬을 지나가야 했어요. 세이렌은 황홀한 노래로 뱃사람을 홀리는 존재로 그 유혹에 빠져 섬에 접근했다간 배가 해안의 암석에 부딪혀 침몰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을 기다리는 위험을 잘 아는 오디세우스는 불운을 피할 묘안을 짜냅니다. 그의 부하들에게 세이렌의 노래가 들리지 않도록 밀랍으로 귀를 막으라고 명령을 해요. 모두 오디세우스의 명령을 따르지만 정작 오디세우스는 그 아름다운 노래를 직접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랬다가는 자신이 세이렌에게 다가가기 위해 배를 해안으로 몰거나 바다로 뛰어들 거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부하들에게 그의 몸을 돛대에 묶고 배가 무사히 해역을 통과할 때까지 무슨 소리를 하든 절대로 풀어주지도 진로를 바꾸지도 말라고 당부를 해요. 배가 세이렌 섬에 가까워지자 그는 노랫소리로 인해 일시적 광기에 휩싸입니다. 부하들은 세이렌의 노래도 대장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죠. 네. 그렇게 배는 무사히 위험을 모면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미래의 자신을 속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해 내린 결정을 뜻하는 거죠. 사전 조치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맑은 정신일 때 확실히 자신의 의사를 밝혀두고 차후에 최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확률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처음에 저의 딴짓의 경향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이렌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요. 아, 네. 세이렌이 네. 그리스어로는 세이렌이라는 신의 이름인데 네. 영어로는 사이렌이에요. 아. 경보음이에요. 거기에서 유래된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오. 그리고 스타벅스에 인어같이 생긴 여자 있잖아요. 네. 그게 세이렌이에요. 어머나. 얇고 넓은 게 아니고 되게 딥하신데요? 아니요. 그리고 스타벅스의 주문 있잖아요. 사이렌 주문이 그 세이렌 주문이에요. 스타벅스의 마크가 세이렌 마크예요. 아. 유혹하겠다. 소리로 유혹이 아니고 네. 커피로 유혹하겠다. 아.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집중은 해야 되겠는데 여기저기에 나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죠. 네. 예를 들어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카톡 메시지,
또는 인스타 페북 친구의 새로운 게시물 알림 메시지 네. 또는 저장해놓은 구매 목록에 당근 네. 이것들이 모두 세일에는 노랫소리다. 그렇네요. 그만큼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다. 음, 그 유혹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뭐 꼭 스마트폰의 SNS다라고만 한정 지을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맑은 정신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사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내가 하고 있는 중요한 일에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네. 이 얘기군요. 맞습니다. 음. 처음에는 뭔가 불안하고 나를 가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음, 사실은 진짜 자유로워지거든요. 의도치 않은 외부 자국에 내가 휘둘리지 않게 되는 조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을 바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자제력이 약한 인간이야, 게으른 인간이야 라고 부르고 정의 내리는 것은 자멸에 이르는 길인 거죠. 우리가 자신을 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꿔도 미래 행동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현대 심리학의 정설인데요. 2011년 스탠퍼드대 심리학자들이 수행한 실험이 있어요. 유권자를 두 집단으로 나눠 곧 있을 선거에 관한 질문지에 답하게 했는데 한 집단의 질문지에는 투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처럼 투표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갔고 다른 집단의 질문지도 내용은 비슷했지만 투표자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처럼 투표자라는 명사를 포함시켰는데 표현의 차이는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객관적으로 측정된 투표율에 실험이 미친 영향 중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해요. 투표자 질문지를 받은 사람이 투표하다 질문지를 받은 사람보다 어떻게 됐을까요? 죄송해요. 저 딴 생각을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일부러 이렇게 생생하게 이런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구독자들을 위해서. 아니요. 투표자로 투표한 사람과 투표하다의 질문지를 받은 사람의 투표율. 네, 투표율이 어떻게 달랐을까요? 투표자, 투표하다. 동사니까 나는 투표하다. 나는 투표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좀 더 들지 않았을까? 투표자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지를 받은 팀이 훨씬 월등한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에게 투표가 단순히 행동으로 제시되지 않고 자기 표현, 즉 자신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제시될 때 투표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투표하다는 타인과 나라는 경계가 없는 전체적인 동사인 것이고 투표자는 당신은 투표자야 라고 명시하는 것이군요. 그래서 자기 인식은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범위가 기표소에 국한되지는 않죠. 이 연구 결과에 연구진도 놀라서 연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선거 때 똑같은 실험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동일했던 거예요. 투표자라는 질문을 받은 집단이 투표하다라는 질문을 받은 집단보다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대요. 정체성을 장래에 우리 뇌가 어려워할 법한 선택을 미리 내리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효율을 높이는 인지적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주인장이 제일 애용하는 방법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청소하고 있으면 네. 마르코는 정말 청소를 잘해. 당신은 청소를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정체성을 부여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 먹은 후에 어느 순간 청소기를 들고 있고 걸레를 들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거 느껴요. 저는 몰랐는데 투표자와 투표하다라는 동사가 더 나를 투표하다로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정체성을 부여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이 되는구나. 나는 이거 너무 와닿으시죠? 소름인데. 아까는 왜 그렇게 대답하셨냐면 집중 안 하고 딴짓하고 계셔서 그랬던 거고
이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딴짓을 하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음, 그 요인들이 원인이 아니다. 음, 딴짓을 하고 있는 행위자, 음, 그 사람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분석해라. 음, 그리고 쾌락 적응, 딴짓에 쾌락 적응을 하지 말고 음. 중요한 일에 쾌락 적응 시켜라. 그렇죠. 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라. 음, 당신이 그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중요한 일의 성취감, 음. 그 결과에서 더 높은 효율성을 갖도록 해라. 그러려면 사전 조치, 음. 올가매는 것도 필요하다. 올가맨다는 게 뭐 엄청나게 올가매라는 건 아니고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휴대폰을 잠시 무음으로 처리를 해둔다거나 음. 그런 것들이 다 사전 조치의 일환이 되는 음. 거죠. 내가 초집중할 수 있는 역할은 다 됐다라고 생각했으나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네. 핵심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누구나. 그 단점을 부각시키는 정체성을 굳이 부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에 적합한 명칭을 내 자신한테 부여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면 되는 거고 그에 걸맞게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 되게 잘하시네. 당신은 정리자. 당신은 정리자. 그런 거죠. 저는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거에 걸맞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건데 정체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 행동의 힘이 발휘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초집중자라고 부르면 새로운 정체성이 확립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정체성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되도록 일치시키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말하는 거, 계약을 공고히 하는 훌륭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 정체성에 부합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딴짓을 방지할 수 있고 계획을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정체성을 부여시켰을 텐데 더 긍정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말함으로써 미래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자기의 가치를 더 상승시킬 수 있다. 그것이 초집중 책에서 말하는 결론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책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럼요.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고 좋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심리학 관련된 또 뇌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몇 개 했잖아요. 네네. 많은 영상이 있지는 않지만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중요한 얘기들을 선별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집중하고 싶은 분야에 초집중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서 원하는 일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시간 됐고요. 다시 한번 50% 네. 더 좋은 사람으로 네. 거듭나도록 저는 발전하는 사람. 네. 다음 영상편에서 제가 또 확인하고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르코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천리살롱이었습니다. 네.